안녕하세요. 헬로아시아로 다시 만나게 된 강효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중국 주식 플렉스라는 이름 속에서 중국도 이야기했다가 일본도 이야기했다가 이 아시아 전반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2024년을 맞이한 김에 개편도 할 겸 준비 기간을 좀 가졌습니다. 좀 밝아졌죠? 딱딱하게 진행을 해왔다면 이제는 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이슈죠. 밸류업 프로그램. 일본이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주가가 엄청 뛰었다는데 한국에서도 일본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마냐 말들이 많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뭔지는 건너뛸게요. 저 PB를 올려라, ROE를 올려라 다들 난리인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딱 하나입니다. 한국에 대입을 해보건 일본에 투자할 것 찾아보던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년 1월에 처음 시작됐다는데 그 뒤로 진짜로 수익률이 좋았던 건 뭔가? 카더라 말고 진짜 진실이요. 일본은 진짜 지수 분류를 잘 해놨어요. 각각의 성격을 가진 지수만 그려봐도 어떤 게 수익률이 좋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도쿄거래소가 거래소 교육 프로그램을 초안으로 내어놨는데요. 직후 3개월 동안 수익률을 보면 사실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저PB 종목들이 올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올랐던 건 맞는데 사실 다 같이 오르면서 따라오른 거지 다른 지수를 상회할 만큼의 수익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니케이 225 지수가 더 올랐죠. 사실상 니케이에 많이 담겨있는 비싸게 평가받던 그 반도체가 하드 캐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수익률은 어떤가? 고배당 지수 수익률이 나머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주환원 많이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원래 배당 많이 주는 애들이 앞으로도 배당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그것보다 일본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PB 1배 이하를 끌어올려라 정도의 정책이 아니더라. 사실 일본이 금융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더라라는 겁니다. 일본의 금융시장 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은 2014년입니다. 14년에 거버넌스 코드 개혁을 시작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엉망진창인 지배구조를 고치자라는 내용이 처음 도입되었어요. 일본은 되게 특이한 구조가 많은데요. 기업끼리 서로 지분을 전략적으로 쥐고 있으면서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상호 출자 형태의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라면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과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완성차 기업은 부품회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형태, 혹은 부품 기업은 완성차 기업이 부품 납품사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형태인 거죠. 여기에 은행까지 껴서 사실상 금산분리도 안 되고 정말 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2014년에 일본 금융당국은 지배구조가 엉망인 기업들 너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봐 라는 수준의 개혁을 시작했고 2018년에 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이제 진행해 라고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마음처럼 쉽나요? 2021년에 해당 정책을 한 번 더 강화했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기업이 많지 않으니 강제성을 띠도록 거래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증권거래소가 나섰다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2023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 강제성을 띠는 방안 중 하나가 PB 1배 이하라는 숫자가 대시되었다 보니 우리는 딱 그것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내용 속에 더 중요한 건 PB 1배를 올릴 때 사용해야 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거버넌스 개혁과 투자자 유입의 소통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 투자자 유입 노력에 일본 금융당국이 도와주겠다고 또 나온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니사 정책이에요. 일본판 ISA. 이것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벤치마크해서 따라할까 하는 중이어서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골자이고, 그 ISA 계좌에는 연간으로 쓸 수 있는 한도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한도와 기간을 늘려주면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일본은 사실 22년부터 그 정책을 논의해 왔었고 24년 올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최대 120만 엔이던 연간 투자 한도가 올해 1월까지 3배, 360만 원 엔으로 늘어났고요. 비과세 기간도 5년이었는데 이걸 평생으로 늘려줬죠. 여기에 전체 최대 투자 한도액이 1,800만 엔으로 정해져 있는데 원래는 한번 거래하면 그 한도는 사용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번에 개편된 니사에서는 샀던 거를 다시 매도하면 한도에 잡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본은 일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면 차익에 대해서 20%나 과세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사실상 니사로 하는 게 압도적으로 이미 유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좋은 혜택을 준다는 거니까 일본 정부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PB 1배 이하를 올려라 하나로 올랐다고 생각하는 일본 증시는 실제로는 2014년부터 시작된 거버넌스 개혁, 2019년에 시작한 거래소 개편, 22년부터 논의된 니사 개편까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의 일련의 이런 노력 속에서 수혜를 받아왔던 테마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인지 고민해보는 게 저희 역할이겠죠.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시장을 꾸준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고배당 테마의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유리한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개편한 이번에 니사 정책 덕분에요. 구 니사에서 보여줬던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보면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펀드나 ETF 시장이 커질 것 같다는 거. 니사 투자 한도가 연간으로 올랐다 한들 100주 단위로 개별 종목을 거래해야 하는 일본 제도 특성상 니사로 아예 살 수 없는 주식들이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키엔스를 지난해 8월에 리포트를 내면서 추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비싸다, 살 수가 없다 라고 코사리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100주를 살려면 700만 엔, 하나로 6천만 원이나 필요한 주식이었던 거죠. 연간 니사 한도가 아까 아무리 올랐어도 360만 엔으로 올랐다고 했는데 700만 엔이니 잽도 안 되죠. 직접 투자가 힘들다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나 ETF 시장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니사 계좌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펀드나 ETF 리스트를 정부가 정해두고 있는데 실제로 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리스트가 엄청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된 펀드 수만 해도 1,800개가 넘고요. ETF는 300개, 그러니까 총 2,000여 개가 새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약 2조 5천억 엔으로 전체의 70%까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덕분에 3월 13일에 발표된 일본 투자신탁협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신탁 유입액이 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죠. 알 수 있는 사실 두 번째는 무언가? 배당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적립식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더라. 지난해 운용되던 과거 니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니사랑 츠미타테라고 불리는 적립식 니사. 이 일반 니사는 주식, 펀드, ETF 아무거나 액티브하게 거래하든 적립식으로 거래하든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적립식 니사는 정부가 정해준 몇 개의 펀드와 ETF만 소액으로 적립하듯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나온 통계 자료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실제로 일반 니사에서 그냥 액티브하게 우리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듯이 이 거래한 사용한 한도는 전체의 한도의 10%도 안 돼요. 반대로 따박따박 적립식은 한도 사용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은 액티브하게 막 거래하기보다는 따박따박 저축하듯이 넣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 5년간 이 적립식 니사로 가장 많이 자금이 유입된 펀드들을 보면 분배율이 좋은 해외 펀드들이라는 거. 분배율.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배당이죠. 연간으로 주는 배당이 일본 자국 상품보다 더 좋았던 데다가 수익률도 그간 미국이 일본보다 더 높았잖아요. 해외 상품이 인기 있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나라처럼요.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해외 펀드들과 일본 펀드들 간의 분배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 지금은 거의 똑같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일본 상품은 배당금이나 투자 차익 모두 비과세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 세금 내야 되잖아요. 수익률이 같다고 가정하고 분배금만 계산을 해보면 이제는 일본 펀드가 더 매력적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새롭게 니사 리스트에 들어간 것 중에 약 20%가 해외가 아니라 일본 펀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배당을 테마로 하는 펀드가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마냥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주주환원 많이 할 거니까 고배당주 장기가치 올라가겠거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급적으로 뒷받침할 개인 투자자들에 위한 정책까지 계산되어 있다는 것이 고배당 테마 매력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특히 배당을 좀 다루고 싶었던 이유는 일본의 배당 기준일도 한국처럼 3월 30일로 거의 맞춰져 있어요. 배당 시즌에 한 번의 연가 한돈 투자를 통해서 확 배당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인 거죠. 적어도 단기 배당을 먹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마침 나올 수 있는 시점이어서 고배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일본 고배당주 리스트 쫙 뽑아드릴 수 있지만 100주 단위의 개별 종목 매매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일본은 규모가 큰 섹터나 테마별 ETF가 다수 상장되어 있어서 ETF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ETF 중에서도 AUM, 3개월 거래량, 거래 대금, 운용사 네임밸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제가 고른 ETF들을 더보기란에 올려둘 테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헬로아시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엔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의 진실 2번째 이야기로 찾아올 예정이니 꼭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